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인칭으로 읽는 조선 역사, 김은규 작가님의 내가 그다입니다. 내가 그다는 조선의 시작과 끝에 걸친 역사 속 10명의 인물, 10가지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건을 사실에 기반하여 소설의 형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재미를 느끼며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중 오늘은 소현세자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조의 장자로 태어나 병자호란의 희생양으로 청으로 끌려간 조선의 세자. 볼모로 끌려갔지만 청에서 배운 서양 문물에 눈을 뜬 소현세자는 신문물로 강한 조선을 꿈꿉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불쌍한 백성만을 사랑했던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왕세자가 창경궁 환경당에서 죽었다. 세자의 향년은 34세인데 3남 3녀를 두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내 죽음의 처음과 끝은 이렇게 기록돼 있다. 기록이 갖는 사실과 오류, 그 사이에 내 죽음의 진실이 있다. 따라서 내가 홀로 되뇌이는 이 독백은 사실과 오류 사이의 행간을 읽는 일이다. 문장과 문장 사이 실리지 못한 활자들의 아우성. 행간을 읽는 일은 그렇게 어렵고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실에 근거한 상상력은 사료를 풍부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행간은 숱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독살과 병사 사이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내 의문의 죽음. 나의 죽음엔 어떤 행간이 있을까? 천명을 다하지 못한 조선의 세자, 적에게 볼모로 잡혀가야 했던 조선 역사 전대미문의 주인공. 그 이름은 살아서는 이왕이요, 죽어서는 소현, 즉 소현세자이다. 아버지 인조께서는 왜 반정을 일으킨 것일까? 물론 광해군의 가전 탄압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나날이었지만 적어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의 반정이라면 전 왕과 달라지고 나아진 게 있어야 했다. 사실 탄압이란 입장에 따라 다른 법. 어느 왕조나 정적에 대한 탄압은 늘상 있어 왔던 일. 특히 전국이 어지러울수록 탄압의 강도가 더 세지는 법이다. 광해군의 탄압이 특별히 더 강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유야 어쨌든 기왕 반정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면 형제의 난을 일으킨 태종 할아버지나 조카 단종을 몰아낸 개유정난의 세조 할아버지 시대만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선왕만큼은 해야지 않았을까. 사실 중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정 세력에 의해 왕에 올랐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자신이 반정의 주역으로 나서지 않았던가. 중종만큼은 부채가 없는 상태, 주도권을 쥘 수도 있었으나 광해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명나라만 바라볼 뿐 자신의 정책이 없었다. 순전히 자신의 안위만 걱정했다. 그러니 사방에서 들썩거릴 수밖에. 전국 운영에 철학이 없는 정권,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바쁜 정권에 충성을 바칠 수 없는 일, 풍전등화의 인생이 반란의 성공의 정권을 잡았으니 정통성은 당연히 없는 것. 거기에 광해군처럼 자기 색깔도 없었다. 백성들이 고개를 돌림은 당연한 이치였다. 결국 자기들끼리만의 정치를 해야 했다. 그런 연유로 반정 이듬해 이과를 필두로 20여 년간 잊을만 하면 반란이 일어났으니 조선이 어찌 평화를 다질 수 있었으랴.
반란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목, 안 그래도 촉은 목피의 목숨이 가렴주고와 폭정에 못 견뎌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거나 압록강을 넘어 스스로 오랑캐의 무리가 되어 조선을 우롱했다. 또 그 반란을 진압한 군신들은 자신들만의 농공행상에 빠져 사리사욕 챙기기에 바쁜 조선. 흉보면서 배운다고 그들은 전 정권의 폐단을 답습하기에 바빴다. 조선은 이미 애민이 사라진 그들만의 나라. 거기에 반역의 무고가 무서워 군대는 훈련을 하지 못했다. 바깥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웠던 임금. 이러니 두 번의 외침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1627년 정묘년 겨울, 요동지방의 오랑캐라 부르던 후금이 조선을 공격했다. 이괄의 난때 도망친 세력들이 후금에 달려가 친청파인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정권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안 그래도 조공과 교류를 거부해 미운털이 박힌 데다 중원의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명과 부자지간을 선언한 후방의 조선을 길들일 필요를 느끼던 차였다. 후금으로선 울고 싶은 놈 뺨 때려준 격.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려 순식간에 조선의 북쪽을 공격하니 변변한 군사력이 없는 임금은 싸우기보다 강화도로 피난에 바빴다. 물살 거센 강화도는 조선의 요새였다. 임금은 그곳에 옹색한 몸을 의탁하여 군사와 백성에게 항전을 다그쳤다. 그러나 다그쳐서 싸울 수 있는 조선이었다면 강화로에 몽진도 없었을 터. 조선은 후금의 기마병에 저항조차 제대로 못하고 강제로 형제지간을 조약하고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오랑캐가 형님의 나라가 됐으니 숙명백음의 기치를 들고 반정을 일으킨 서인 세력, 특히 오랑캐와는 죽어도 화친을 할 수 없다는 척화 세력들은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표리부동, 겉으론 항복했지만 속으론 여전히 청을 무시했다. 그들에게 후금은 어쩌다 세력이 커진 근본 없는 무리들이었다. 잠시 성하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무리들. 명의 변방의 기생에 근근히 밥술이나 먹던 족속들이 어찌어찌 재주를 부려 인근 토지를 장악해 이제는 애헴하고 어깨에 힘께나 쓰는 소장농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황제의 나라 명으로부터 제후의 나라로 봉해진, 거기에 임진 때 망해가는 조선을 다시 세워준 제조지은의 큰 은혜를 입은 조선의 선비로 어찌 저런 근본 없는 오랑캐와 화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부심이 가득했을 터. 자부심은 높이 살만하나 지나침은 위정자가 경계해야 할 덕목이다. 자부심이 결국은 조선을 무릎 꿇게 하고야 말았다. 정묘호랑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살다 보면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일. 그러나 두 번 넘어지면 어리석음이다. 조선이 그랬다. 기울어져가는 명만 바라볼 뿐 주변 세력 후금의 우길승천의 기세는 못 본 건지 무시한 건지 머자나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 조짐을 보지 못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1636년 병자년 겨울, 청으로 국명을 바꾼 이대왕 태종 홍타이즈는 12만 병력을 이끌고 다시 압록강을 넘었다. 자신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삐딱하기 그지없는 조선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정광석화의 기세, 그들은 빠름으로 승부를 거는 민족이었다. 광활한 벌판에선 빠르지 않으면 죽음뿐. 머자나 그들은 그 기세로 만리장성을 넘어 천하를 장악했다. 청의 기마병은 조선의 산하를 직진으로 공격. 10여일 만에 한양에 이르렀다. 청의 병사들은 피에 굶주렸고 발정했다. 닥치는 대로 살인과 방화를 저질렀다. 부녀자는 보이는 대로 겁탈하고 놀이개로 삼았다. 아비규환이 다시 됐다.
임진왜란 이후 근 50년 조선은 말이 나라지 지옥과 다름없었다. 임금의 조정은 또 피난하기에 바빴다.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강화도였다. 엄동설안의 피난길, 왕도 얼고 세자도 얼고 신료들도 얼어 피난길은 더뎠다. 더딘 길을 지난번 정묘호란 때와 달리 청의 병력은 먼저 도착해 길목을 끊었다. 조선의 피난길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저들의 준비가 저토록 철저했다.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왕의 운명이 곧 조선의 운명이었다. 임금과 신료들은 궁여지책으로 남한산성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한겨울 산성으로의 피난은 화약을 지고 섭으로 들어가는 형국과 같은 일. 강화도야 물살이 풍부해 저들과 맞서서 후일을 기약할 수 있지만 이 엄동설안의 높은 산성에서 저들과 맞섬은 죽음과 맞서는 일에 다름없을 터. 밑에서 진입로를 차단하면 그야말로 산성에 갇힌 옹색한 신세가 된다. 그러나 방도가 없었다. 정묘년 이후 대략 10년,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조선의 한심한 입장이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나 소현, 참담한 비극의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 남한산성에서 시작해 심양, 북경, 다시 조선으로 이어지는 8년여의 패전국 왕세자의 고달픈 여정. 광해군 4년에 태어났으니 이때 내 나이 25. 이미 조선의 세자였다. 그러나 병약했다. 자주 병치레를 했다. 병치레는 조선 임금과 세자의 베네병. 그들은 늘 아팠고 늘 약을 입에 달고 살았다. 움직임이 작은 대가였다. 문을 무보다 우선한 조선 임금들의 치세의 대가였다. 몸을 쓰물 머리를 쓰고 책을 본보다 아래로 둔 탓이었다. 세자들은 병약했고 임금은 과도한 업무로 고단했다. 그런 연유 탓인지 대부분 단명하거나 오래 살지 못했다. 후일 볼모로 잡혀가 보았던 청의 왕실은 사냥과 훈련으로 늘 광야를 누볐다. 움직여야 살 수 있었다. 그러니 바깥 세상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밖에. 당연히 미지의 세계에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그러나 조선은 너무 조용했다. 움직임이 없었다. 조선은 너무 조용했다. 움직임이 없었다. 임금의 행차길은 요란했으나 기동력이 없었다. 가마는 갇혀있는 세상. 조정에서나 가마에서나 임금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이 없으니 그들은 결정해야 할 때 올바로 결정하지 못했다. 민의는 없고 임금과 그들 편의 뜻만 살아남았다. 그 결과 임진년 외의 난을 치렀고 정무년엔 후금, 이제 병전년에 다시 청의 침입으로 조선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된 것이다. 혼란기는 빨라야 했다. 가마보다는 말이어야 했다. 말이 돼 빨리 달리는 말, 기마여야 했다. 빠르고 멀리 보는 해안이 있어야 했다. 중원의 명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명나라 넘어 미제의 땅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궁금해야 했다. 국경은 변화가 많은 곳, 특히 어지러운 시절일수록 많은 정보가 살아있어 그곳에 귀 기울이면 상대의 동태를 보지 않고도 잘 알 수 있는 일. 만주는 명의 변방이자 조선의 변방. 변방은 본능적으로 중앙을 꿈꾸는 법. 몽골, 즉 원나라의 시작이 그랬다. 변방의 벌판을 집으로 삼은 그들은 찬란한 문화의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속국으로 삼았었다. 중원의 송나라에게
몽골은 변방 중에 변방. 역사는 되풀이되는 법. 원이 끝나고 명이 열린 지 200년이 지나자 변방은 다시 요동쳤다. 이번엔 만주족. 그러나 조선의 왕은 도성만 지켰고 황제가 있는 만리장성 넘어 북경만 바라봤다. 천조, 즉 명은 하늘의 뜻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러니 명 이외의 다른 나라의 존재는 있을 수 없는 일. 도성을 떠나는 일은 피난이 있어야 생겼다. 웨이 침입을 당한 선조 선왕은 도성을 뜨자 함경도로의 피난도 모자라 황제가 있는 명으로 가려고 했다. 그에게 벌판은 곧 죽음. 벌판에서 죽느니 황제의 은총 아래 비로한 목숨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임금에게 백성은 무엇일까? 그 옛날 만주 벌판과 동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구려와 발해의 웅장한 역사는 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조차 가지지 않는 박제화된 조선의 신료들. 고려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 망한 고려 위에 조선이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났는지 두 세기가 지나자 창업의 기운은 사라지고 안락의 나태로움만 가득했다. 그게 조선의 오늘이었다. 보왕에게 소위 인조 반정으로 쫓겨난 광해는 달랐다. 그는 벌판에서 세자 시절을 보냈다. 임진란의 한복판. 명으로 도망가려던 선조임금을 대신해 전쟁터에서 분조를 이끌고 생과 죽음의 경계를 무시로 넘나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백성의 살아있는 목소리와 왜군에게 죽어가는 덧없는 목숨들을 가림없이 보고 들었다. 그들의 목숨이나 왕세자의 목숨이나 나라가 약해지면 적의 칼날 앞에 덧없기는 한 가지임을 직접 본 것이다. 걸러짐 없이 보고 듣는 날것에는 지식과 눈치로 무장한 신료들의 기름진 어휘는 없었지만 살아있어 뼈가 되고 살이 되어 광해를 탄탄하게 했을 것이다. 비록 그가 당파의 갈등을 해결 못해 내치에는 실패했지만 명분보다 실리가 국익에는 절대적임을 알아 명과 청 두 나라 모두 교류를 했을 것이다. 그것이 조선의 살길임을 그는 궁궐이 아닌 벌판에서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벌판의 언어는 기름지지 못하나 살아서 퍼덕거려 실리에 눈뜨게 하는 원동력이다. 병자년 섣달에 천혜려와 조선의 조정을 남한산성에 가둬두고 항복을 강요한 청해 황제 홍타이지와 적장 용골대, 나와 부왕에 앞서 먼저 강화도로 피난간 복림대군과 신료들이 저들 청나라 군사에게 포로로 잡히자 47일을 항전한 남한산성의 왕과 신료들도 마침내 성문을 열어야 했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참담한 결과였다. 모든 것이 바닥난 성 안에서 말과 기계로 청을 혼내주자던 척화의 신료들은 임금의 항복에도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 김상원 등이 자결하겠다고 소동을 일으켰으나 끝내 목숨을 버리지는 못했다. 그들의 말에는 여전히 기름짐이 남아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으니 조선이 망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유학자로서의 신의 힘을 내세웠다. 물론 알겠다. 그들의 인조 반정을 일으키며 내세운 숙명배금의 대원칙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기반이 같이 무너짐을. 그러나 둘러가는 방법도 함께 있음이 세상의 도리 아니겠는가. 조선이 망해서 자신들의 대의 명분이 산다고 한들 나라 없는 신하의 쓰임새는 어디에 소용되는가. 그러나 그들의 신이라는 게 청의 신료들의 자제를 볼모로 요구하자 병을 핑계로 벼슬을 내던지는 자가 여럿임에서 그 허구성이 드러났다. 기름진 말이 가지는 허세였다. 물론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던 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청으로 끌려가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다. 그들의 영혼의 안식을. 1637년 1월 30일
임금과 세자인 나는 한강변에 나가 홍타이지의 높은 단 아래 무릎을 꿇었다. 신료들도 뒤로 도열해 무릎을 꿇었다. 250년 조선의 종묘사직이 같이 무릎을 꿇었다. 항복은 곧 멸망, 적의 관용만을 기대해야 했다. 남한산성에서 이미 얼대로 온 몸이 강바람에 더 얼었다. 무릎 밑으로 파고드는 냉기가 적의 요구보다 더 견디기 힘들 만큼 강바람은 매웠다. 벌판이었다. 아버지와 내가 만든 벌판이었다. 신료들도 벌판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나 그들은 청이 물러가고 따뜻한 온돌에 들어가자 벌판의 추위를 금방 잊은 듯했다. 책으로 세상을 배운 자들의 망각이 저토록 무섭다. 책 안의 세상이 책 밖의 세상을 지배했다. 이마는 땅에 찧어서 피가 흥건했다. 청이 항복한 나라에 받는 예법, 삼배 구고도의 예였다. 황제에게 3번 크게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의 항복의식. 이로써 조선은 청에 속국이 됐다. 항복의 결과는 참혹했다. 숱한 인명이 죽고 끌려가야 했다. 이름하여 피로인. 그 숫자가 풍문엔 50에서 60만이라 했고 그 이상이라고도 했다. 한양의 백성이 20에서 30만님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였다. 거기에 죽은 이는 또 얼마인가. 조선이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첫째, 조선은 청에 신하의 예를 다한다. 둘째, 조선은 명과의 교류를 끊는다. 청은 이 2가지를 중심으로 11가지의 조약문을 제시했다. 조선으로선 힘겨운 조약, 그러나 선택은 불어. 패한 자에겐 복종만이 있는 법이다. 그중 3번째 조항에 내가 포함됐다. 조선은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들의 아들들을 볼모로 보내라. 달리 방도가 있겠는가. 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야 할 길이다. 나는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청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제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동생이 있고 또 아들이 있으니 그중 누구라도 후사를 이어가면 그것으로 다행한 일 아니겠는지요. 라며 위안했다. 그렇게 청으로 가야 했다. 조선의 추위는 북으로 갈수록 매웠다. 2000여리의 풍찬 노숙, 길에서 혹한과 싸워야 했다. 아오복님은 그의 겨울의 추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청성령을 지났는가? 초하구는 어디쯤인가? 호풍은 차디차구나. 굳은비는 왜 내리는가? 아무나 이 행색을 그려서 임 계신데 보내드렸으면. 그러나 호풍, 즉 오랑캐 땅의 혹한보다 더한 참담함, 이 길이 삶을 향한 길인지 미구의 죽음을 향한 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려운 길. 조선은 지금 이렇게 막막한 미래와 힘겨운 싸움 중이었다. 기약 없는 길을 그렇게 떠나 저들의 수도 심양에 도착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